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저희가 내용을 얘기를 나눌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금리 상승의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지금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글쎄요 경제 지표들이 여기에 좀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일단 간밤에 발표된 지표들도 또 사실 약간 좀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파리 테러 이슈 자체가 이제 선진 증시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선진 증시들은 대부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추세선을 회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큰 폭의 상승을 솔직히 저는 좀 어제 욕심을 내기는 했거든요. 네. 쉽지는 않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의 아주 작은 폭의 상승 그리고 원화가 좀 제자리를 다시 좀 돌렸으면 했었는데 어제 역시나 크게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이슈라는 것이 이머징 마켓에서는 그냥 우리 시장에는 가장 큰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네. 대외발 악재로서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이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발목 잡고 있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0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았었고 이번 10월 물가에 대한 이야기 물론 해석적으로는 조금 엇갈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달러는 강세를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외신 쪽 반응부터 살펴주시죠. 예, 일단 어제 달러 인덱스 아까 의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면 99에 10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달러를 넘어가는 구간이 오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 약간 좀 많은 좀 두려워하는 이런 매매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요 부분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블룸버그 따르면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 반대 포지션에 있는 유로화라든가 유로존도 지금 소비가 약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약간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예전에 우리 세월의 사태하고 비하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의 소비 위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어제로서 좀 느끼거든요. 축구 경기에서 폭탄 테러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독일하고 네덜란드 축구가 취소가 됐죠. 이게 좀 어쨌든 이거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유가 같은 경우 40불까지 또 다시 내려앉아 있는 상태. 네. 구리는 이제 6년 내 최저치를 보였다. 은 가격 보시죠. 미스터 쿠퍼 말고도 지금 실버 자체가 2개월 내 최저치를 냈는데 이거 깨고 내려가면 조금 별로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전 저점에 다다랐을 때 모든 자산 가격이 전 저점에 딱 다다랐을 때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내는 경우들이 보통 그 전 저점을 깨지 않는 형태로 가는데 이 전 저점에 가서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면 보통 이게 깨지는 흐름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유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펀더멘탈 지표 CPI 나온 거 한번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 늘어나는 모습들. 이제 CPI 중에서도 이제 그 코어 CPI 같은 경우도 0.2% 정도. 이거 코너를 돌아섰다. 바닥을 지금 찍고 돌아서고 이게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높였다. 아까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벗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금리 인상의 재료로 뭔가 좀 인식을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들. 어떻게 됐든 기승전 금리 인상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은 이미 일단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다는 것이 옛날 이제 그 FOMC 그 페드 회고록에서 그 유출된 그 부분에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됐든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건 미국 경제 데이터 자체는 지금 금리 상승을 하기 위해는 상당히 좀 충분한 수준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이 리바운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6주간 그 최저치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1.3% 정도밖에 올라서지 못했다. 이머징 통화 자체가 강세로 전혀 전환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 뭐 기술적인 반락 내지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시장 자체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 이런 것들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엔화가 123엔대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계속 좀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의 위기를 인식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격들이 많이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렇게 좀 미국 경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준비를 좀 갖췄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자산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서 아니면은 붕괴가 될지 다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고요. 최근 보면은 이제 뭐 코스닥 차트 일봉 준비되시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변곡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요 이평선을 지금 121선까지도 밑에서 지금 하향해서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대충 뭐 빠져가지고는 우리가 살 생각은 없다라는 것. 금리 인상이라는 이 상단이 막혀있는 이런 대형 이슈, 12월에 이런 게 이뤄질 텐데 상승폭이 얼마나 될 거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강하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보게 되면 누구도 자신감 있게 시장에다가 지금 발을 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언제든지 변곡점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수급은 좀 포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제 매매의 문을 거의 다 닫았다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 장사한 거 가지고 더 이상 장사 안 합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네. 외국인 외국인 수급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곡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느냐, 밑에서 형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들의 포지션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아주 급락하는 모습이 기대가 됐었는데, 이 반락하는 정도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좋지 못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시기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전략을 압축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코리안 프라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의 최근에 뭐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이 제약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정말 잭팟을 터뜨리면서 뭐 6조가 넘는 그런 금액의 수주를 좀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동반 상승하는 어떤 섹터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뭐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느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아시아 거의 최고 상승하는 주식, 뭐 한미약품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블룸버그에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사이언스 올해 뭐 971%나 오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800%나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제약 섹터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트레이딩 영역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정말 폭발적으로 가져갔던 그런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아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한미약품이 워낙 연구 개발 투자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들은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외신 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릴리 이쪽과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5조 단위, 1조 단위, 이게 5조라는 게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기술 수출이 계약이 됐다라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선호도 자체 그리고 위상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다.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사실 이런 회사들의 기술들을 사오고 회사를 사오고 하는 데 있어서 딱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한국 업체나 뭐 중국 업체나 인도 업체나 다 비슷한 수준에서 봐왔다고 한다면 한미약품의 이런 수출 쾌거는 이런 피어 그룹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걸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좀 섹터 내에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자체가 좀 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계속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성기 회장님, 한미약품 회장님 뭐 36%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미약품이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 기존 재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굵직한 대기업에서 이러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약품 자체를 개발하지도 않고 이런 의약품 자체도 지금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굉장히 이 R&D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개에다가 투자를 해서 하나 뭔가 터지면은 제대로 되는 것을 이 대기업들 굉장히 큰 이런 재벌들이 좋아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다가 잘못하면 그냥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임성기 회장님께서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항상 R&D에다가 투자를 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결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대주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중앙대 약학대를 나오시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좀 전문화된 인력이 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말하는 바지 사장들 있죠.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임기 내에 있는 그 영업이익을 떨어뜨리고 당기 순이익을 해가지고 자기 커리어에 문제 생기는 일들 월급쟁이 사장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주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블룸버그에서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앞으로의 좀 섹터들을 좀 들여다볼 때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쪽을 연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아니면 오너의 지금 어떤 뭐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오너의 이런 의지라든가 역량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장사가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 한미약품이 됐다고 해서 어디 뭐 구석에 있는 제네릭만 만드는 복사약만 만드는 회사까지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가에서도 나옵니다. 한미약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른다고 해서 조그만 중소제약사들까지 쫓아 올라가는 그런 국면은 아니거든요. 스페셜리스트 이런 오너들이 진짜 그 집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기술이 많이 진척이 돼서 뭐 2상, 3상까지 단계에 가면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하고 뭐 얘기가 오가는 몇 개의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그런 뭐 바이로메드라든가 뭐 이런 몇 개의 제약사라 바이오테크 기업들만이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을 저는 분명히 가져간다. 한미약품이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떻게 다 성장을 했냐면요. 한 개 내지는 2개의 약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이렇게 5조짜리 이번 수주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제약사에 사가는 건 이거 10조에 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0조에 팔게 됐을 때 이제 로열티 수익을 또 한미약품한테 다시 넣어주게 되고 이런 캐시카우가 하나 둘씩 생겨가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대폭적으로 늘려나간다. 이렇게 되면 한미약품은 중소제약사들을 사들이고 중소제약사의 기술들을 사들이고 이렇게 되면서 진짜 글로벌 피어로 우뚝 올라설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약품은
저는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아까 말씀드린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년 전에 42,000원이었던 이 한미약품 주가가 지금 최고가가 87만 원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왜 한미약품이었느냐? 이 부분 과정에 상당히 집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래서 스페셜리스트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섹터였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두 번째 이슈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